이제부터 넌 내 친딸이야.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벌레 같은 게 어디서 감히 고개를 들어? 어머니, 제발 잘못했어요. 나는 올해로 55이 된 박선영이라는 여자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산 서면시장 한 구석에서 작은 돼지국밥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안악일지 모르나 내게는 이 세상 전부와도 같은 외동딸 서아가 있다. 그 아이가 내 고된 삶을 버티게 한 동력이었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유일한 희망이기도 하다. 내게도 한때는 남편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다. 언제나 곁에서 나를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빛바랜 사진 속 기억으로만 그를 떠올릴 뿐이다. 내 나이 29, 아직 꽃 같던 시절에 남편이 빚길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등졌기 때문이다. 남편의 주머니 사정은 늘 빠듯했지만 그럼에도 가족을 위해 제 한 몸 부서져라 헌신하던 사람이었다. 특히 내가 서아를 임신했을 때부터는 아이가 태어나면 돈 들어갈 곳이 더 많아질 텐데 우리 식구 제대로 먹고 살려면 내가 더 악착같이 벌어야지 하며 새벽에는 부두 하여기를, 밤에는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뛰며 하루 16시간 넘게 일에 매달리기 일쑤였다. 남편을 처음 만난 곳은 24살 무렵 친구의 소개로 나간 조촐한 동네 모임에서였다. 그때 남편은 근처 고깃집에서 불판을 닦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지금 돌이켜보면 꾸밀 형편조차 못 되었는지 깔끔한 청바지에 해진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가 뱉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에서 꾸밈 없는 진솔함과 온기가 느껴져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갔다. 그 후로 몇 번의 만남이 더 이어졌다. 남편은 만날 때마다 가족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몸이 성치 않으셔서 제가 빨리 돈을 모아야 합니다. 남동생도 아직 어려서 공부에만 집중하게 해주고 싶고요. 나는 그런 책임감 넘치는 그의 모습에 깊이 매료되었다. 단순히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어떻게든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내려는 굳건한 의지가 엿보이는 사람이었다. 결국 그와 평생을 약속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무리 형편이 녹록지 않고 두 사람 모두 번듯한 직장이나 집 한 칸 없어도 괜찮았다.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노력만 한다면 행복은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결혼 초기는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영도구의 가팔은 언덕배기에 얻은 작은 단칸방은 집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할 지경이었다. 벽지엔 시커먼 곰팡이가 얼룩덜룩 피어났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래도 남편은 그럴 때마다 선영아, 우리가 조금씩 고쳐나가면 여기도 우리만의 아늑한 보금자리가 될 거야. 내가 주말에 페인트랑 곰팡이 제거제 사올게. 하고는 직접 가게에서 세제와 페인트를 사와 휴일 내내 벽을 닦고 곰팡이를 제거하며 땀으로 범벅이 되곤 했다. 나도 그런 남편의 등을 닦아주며 역시 이 남자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서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남편은 두말 없이 더 많은 일을 찾아 나섰다. 새벽에는 택배 상하차, 밤에는 음식 배달, 주말이면 또 다른 공사장 임부로 손목과 발목이 퉁퉁 붓고 피로에 허리가 휘는 지경이었지만 그는 늘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까짓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지 라며 나를 안심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임신 6개월에 접어들었을 무렵이었다. 남편이 밤늦도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세차게 쏟아지는 장맛비에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오토바이가 빗물에 미끄러지며 마주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했다고 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위중하다는 비보를 들었다. 병원 복도에서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의사는 수술이 시급하지만 장기 파열이 심해 생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의료진이 총동원되었지만 마지막 순간 남편은 정말 기적처럼 잠시 의식을 되찾아 내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선영아, 왔어?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
이게 무슨 꼴이야? 피가. 대체 무슨 일이냐고? 괜찮아. 조금 아플 뿐이야. 근데 여보, 우리 서아 잘 부탁해.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같이 키우기로 약속했잖아. 당신 약속했잖아.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내가 끝까지 곁에 있어주고 싶었는데 너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내가 조금만 더 버텼어야 했는데 날 봐 당신. 나 지금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겠어. 우리 아기 손은 잡아보고 가야지. 아직 이름도 못 지었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지켜주고 싶었는데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당신이 없어지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당신 없는 세상에서 우리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 안 돼. 가지마. 가지마. 제발. 사랑해 선영아. 진심이야. 너도 우리 딸도 항상 내 전부였어. 안 돼. 안 돼. 제발 눈 좀 떠봐.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 번만 더 말해줘,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당신 목소리로 듣고 싶어. 여보. 그러나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고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을 떨군 채 그의 손끝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듯 차갑게 굳어버렸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참혹하고 절망적인 순간이었다. 뱃속의 아이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나는 이제 무엇을 의지해야 하나? 하루아침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을 잃었으니 나로서는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했다. 하지만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이에게만큼은 결코 절망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딸을 잘 부탁한다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결국 나는 만삭의 몸으로 홀로 일자리를 찾아 헤맸다. 주위에서는 어차피 출산하면 일 못할 텐데 누가 당신을 쓰겠냐며 만류하기도 했지만 도시락 공장에서 오전에만 일하는 자리를 구해 조금씩 돈을 모았다. 그러다 서아가 세상에 태어났다. 나는 어느새 미혼모가 된 듯한 심정으로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다시 일을 나가야 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매일 밤 녹초가 되었다. 아기 울음소리에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나아지지 않는 형편에 저절로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도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우리 딸만큼은 절대 굶기지 말자. 어떻게든 잘 키워내자.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나는 가게를 내기로 결심했다. 차라리 자영업을 하면 아기를 곁에 두고 일할 수도 있으리란 계산이었다. 그래서 서면시장의 후미진 상가 1층에 작은 돼지국밥집을 열었다. 처음엔 손님도 거의 없었고 재료 살 돈도 부족해 메뉴도 단출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단골이 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덧 서아도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걸음마를 떼었다. 가게 한쪽에 작은 유아용 의자를 두고 그곳에서 종종 아이를 재웠다. 내가 손님 음식을 만들다 말고 아기가 울면 얼른 달려가 달래고 다시 조리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런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도 가끔 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며 방긋 웃을 땐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서아가 5살이 되었을 무렵에는 내게 작은 기적처럼 힘을 주는 일들이 많아졌다. 한 번은 내가 장사를 마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가게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서아가 의자 위로 낑낑대며 올라가라면을 끓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엄마, 이거 조금이라도 먹으면 힘날 거야. 위험하니 당장 불을 끄라고 했지만 그 작은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서 나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 혹시 불이라도 날까 두려웠지만 이 어린 것이 엄마를 위해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그래, 내가 쓰러지면 안 되지. 서아를 지키려면 다시 힘을 내야 해 하고 굳게 다짐했다. 그 후로도 서아는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 가게가 한가할 때면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물론 아이 힘으로는 그릇 하나 제대로 닦기 힘들어. 결국은 내가 뒤처리를 해야 했지만 서아가 쪼그려 앉아 그릇을 닦으며 엄마, 이거 얼른 마치고 우리 같이 집에 가서 놀자 라고 말할 때면 온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았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내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온전히 내 딸 서아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간이 흘러 서아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장사가 좀 더 잘 되어 국밥집을 작은 식당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서아도 학업을 곧잘 따라가며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 내 어깨를 으쓱하게 했다. 가끔 힘든 일이 있으면 내게 속내를 털어놓았고 나 또한 서아에게 엄마가 오늘 어떤 손님 때문에 속상했어 하고 이야기하곤 했다. 우리는 모녀이면서도 때로는 친구나 동지처럼 서로를 의지했다. 그러다 서아가 20살을 넘어 대학에 진학하고 자취까지 하면서 독립심을 키워나갔다. 나는 여전히 바빴지만 한편으로는 딸이 제 몫을 다하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 같아 대견했고 하늘에 있는 남편도 기뻐하리라 믿었다.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 잘 크고 있어. 하고 종종 남편의 묘소를 찾아가 혼잣말을 건네곤 했다. 그렇게 언뜻 보면 우리 모녀에게서 힘겹던 과거의 흔적은 거의 사라져가는 듯했다. 하지만 남편 없이 딸을 키웠다는 상실감과 그럼에도 딸이 내 곁에서 든든히 자라준 기쁨이 공존하는 나날들이었다. 그리고 몇 해 전 서아가 좋은 남자를 만났다며 설레하더니 1년쯤 지나 갑자기 내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기로 했어. 이 사람 정말 나한테 잘해주고 뭐랄까 엄마 아빠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나는 울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쁘고 섭섭한 감정이 뒤섞였다. 우리 딸이 벌써 이렇게 결혼할 나이가 되었구나.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고 그래도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래, 네가 좋다면 엄마도 응원한다. 하고 바로 허락했다. 사윗감의 이름은 강지혁이었다. 직접 만나보니 신사답고 말도 잘 통하며 꽤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중소기업 사장아들이며 자신도 유망한 IT 스타트업을 운영한다고 들었다. 장모님, 나중에 가게에 놀러가면 맛있는 돼지국밥도 먹을 수 있겠네요. 저희 어머니께도 꼭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하며 살갑게 굴었다.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사부인 역시 재력이 상당한 사업가라고 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해운대 마린시티의 고급 주상복합에 살고 고가의 외제차도 여러 대 굴리는 정도라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우리 딸은 적어도 돈 때문에 고생은 안 하겠구나 하며 안도했다. 혼례식 날 사부인 윤희숙 여사는 내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다. 사실 제가 일찍 떠나보낸 딸이 하나 있었는데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답니다. 이제 서아 양이 우리 집에 들어오니 친딸처럼 아끼고 보듬어주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곱게 키우겠습니다. 나는 그 말에 문득 남편이 내게 우리 딸 잘 부탁해 라고 했던 유언이 떠올라 가슴이 찌르르해졌다. 이분이라면 정말 믿어도 되겠다. 남편도 하늘에서 서아 지켜줄 좋은 사람 만났다고 기뻐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마음을 놓았다. 사실 결혼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기 전 지혁이와 사부인께서 나와 서아를 한번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20억짜리 신혼집을 처음 소개받은 날이었다. 그날 서아가 엄마, 지혁 오빠, 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한번 오시래요. 저녁도 같이 먹고 새로 이사한 아파트 구경도 시켜드리고 싶으시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옷 걱정부터 되었다. 아이고, 나는 맨날 국밥집 앞치마만 두르고 일했는데 그렇게 번듯한 집에는 대체 뭘 입고 가야 하나? 하지만 서아가 얼른 덧붙였다. 엄마, 진짜 그냥 편하게 오셔도 된대요. 지혁 오빠랑 어머님도 다 그러셨어요. 꾸미실 필요 전혀 없다고요. 지혁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부산 시내를 지나 해운대 마린시티에 도착했는데 직접 보니 상상 이상으로 웅장하고 세련된 초고층 빌딩이었다. 외벽은 어디 외국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대리석 느낌으로 고급스러웠고 건물 앞에는 외제차가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었다. 나는 속으로 와, 우리 서아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된다니 하고 감탄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가 보니 넓은 거실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고 통유리창 밖으로는 광안대교와 푸른 바다,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벽엔 가족 사진인지 커다란 액자가 여러 개 걸려 있었고 가구들도 모두 명품 브랜드가 드러나는 값비싼 스타일이었다.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힘드셨죠? 앉아서 편히 쉬세요. 제가 금방 식탁 준비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소파에 앉았는데 그 감촉부터가 일반 가정집과는 달랐다. 마치 호텔 라운지에 앉아있는 기분이 들었다고 할까? 식사를 위해 식탁으로 가보니 사부인이 직접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한눈에 봐도 격조 높은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메인 요리는 호텔식 스테이크에다 각종 와인과 고급 과일, 치즈 플래터까지. 나는 가게에서 돼지국밥만 만들다 보니 이런 식단이 너무나 낯설고 훌륭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식사가 시작되고 사위와 사부인은 자연스럽게 집안 계획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서아양이 결혼하면 이 집 말고 근처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갈까 해요. 대략 20억 정도 가치인데 방 4개짜리고 보안시설도 아주 훌륭하답니다. 지역이도 우리 신혼집은 여기보다 더 전망 좋은 곳으로 가자고 해서요. 서아양은 몸만 오면 됩니다. 나와 서아는 그 말에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약간 어리둥절했다. 몸만 오면 된다니? 가구며 혼수며 신혼살림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이다. 그러자 지혁이가 곧장 말했다. 어머니, 저희도 이미 가구랑 가전은 어느 정도 마련해둔 상태예요. 서아가 별도로 준비하고 싶은 게 있다면 상의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안 가져오셔도 돼요. 어차피 부족한 건 전혀 없을 테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우리 집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모은 돈이 전부라. 딸 결혼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큰 액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댁 쪽에서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하니 나는 한숨 돌리며 말했다. 사부인, 이렇게까지 해주신다니 너무 과분해서 어떡하죠? 서아는 아직 어려서 혼수 준비 같은 것도 잘 모르는데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사부인은 감사하기는요. 저희 한 식구 될 사이인데요. 하고 온화하게 웃었다. 그 모습에 내 가슴이 이상하게 뭉클해졌다. 정말 좋은 분이구나. 내 딸 시집 가면 나처럼 힘들었던 시절은 겪지 않겠구나. 가라 싶어서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고 혼잣말했다. 힘들게 국밥집을 운영하며 단칸방, 월세방을 전전하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우리 딸은 이런 화려한 공간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남편도 분명 하늘에서 흐뭇해할 거야 하고. 그날의 초대는 꽤 늦게까지 이어졌고 돌아올 때는 지혁이가 직접 차로 우리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서아도 차 안에서 들뜬 표정이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나는 남편의 묘소를 찾아갔다. 꽃다발을 놓고 작은 병에 막걸리를 따라주며 혼잣말을 했다. 여보, 우리 서아 시집 보냈어. 참 좋은 집안인 것 같아. 아파트도 20억짜리로 마련해 주신대. 아마 우리 딸 남은 인생 편하게 살 거야. 당신이 항상 걱정했잖아. 이 아이가 혹여 우리처럼 고생하면 어떡하나 하고 이제 괜찮을 것 같아. 고생했던 날들 다 지나가고 우리 딸은 행복할 거야. 그러니 부디 하늘에서 편히 쉬면서 지켜봐줘.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이 눈물은 기쁨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나는 진심으로 앞으로 우리 딸이 평탄하게만 살길 바랐다. 그게 남편의 유언을 지켜내는 길이라 여겼고 나 또한 더는 힘든 일 없이 편안해지고 싶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펼쳐진 상황은 나의 이런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큼 끔찍한 전개로 흘러갔다. 사실 결혼 전까지 서아와 나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통화하던 각별한 모녀 사이였다. 매일 통화하지는 않아도 최소한 내가 궁금해할 만한 일들은 빠짐없이 전해 듣곤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혼 한 달쯤 지난 어느 시점부터 전화가 뚝 끊겼다. 처음엔 나도 신혼부부가 정신없이 지낼 수도 있지, 뭐 하는 마음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 한 달이 지나고 또 다음 달까지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니
나도 모르게 이건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한동안은 내가 먼저 전화를 걸면 부재중으로 넘어가거나 혹은 서아의 휴대폰이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들렸다. 그러다 운 좋게 한번 연결이 되면 서아는 다급한 목소리로 엄마 미안. 나 지금 바빠. 시어머니께서 부르셔서 집안일 도와야 해. 다음에 다시 전화할게. 라고 짧게 말하고 곧장 통화를 끊었다. 나는 그래. 새로운 가정이니까 조심스럽겠지. 하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이해하려 애썼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우리 딸이 원래 이렇게 비밀을 만들고 서둘러 전화를 끊는 아이였나? 하는 의문이 계속 맴돌았다. 심지어 딸은 결혼 전에는 사소한 고민거리까지 내게 공유하던 아이였기 때문이다. 남편과 달콤한 신혼생활 즐기느라 그런가? 혹시 시어머니가 까다로운 분인가? 싶어 상상의 나래를 펴기도 했다. 한 번은 저녁 9시 무렵 가게 문을 닫고 난 뒤에 그래도 궁금하다며 전화를 걸어봤는데 역시나 받지를 않았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서아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미안해. 오늘 시어머니 모임이 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걱정하지 마. 나 정말 잘 지내고 있어. 곧 연락할게. 이 짧은 문자를 받았는데도 나는 왠지 허전했다. 결혼 후 한 달 반이 지나도록 딸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사소한 이야기도 못 나누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럴 수 있지. 시댁에서 바쁜가 보지? 하고 내 기분을 애써 무시했다. 그렇게 뭔가 이상하다는 뉘앙스가 감돌던 어느 날 서아가 직접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것도 대낮에. 평소라면 내가 먼저 계속 시도해도 통화가 안 되던 아이가 스스로 전화해주니 반갑기도 했다. 이제야 신혼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됐나 하는 기대감도 생겼다. 하지만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나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부탁이었다. 엄마,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한 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뭐? 돈? 너네 시댁에서 20억짜리 아파트까지 마련해줬다고 했잖아. 굉장히 부유하다면서. 근데 왜 갑자기 엄마한테 무슨 일 있는 거야? 500만 원 정도면 내게도 부담이 큰 금액이고 또 시댁이 충분한 재력을 가진 집이라 들었는데 굳이 엄마인 나한테 돈을 부탁한다는 점이 의아했다. 그러자 서아는 애써 침을 삼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 몰래 친구를 좀 돕고 싶어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남편 모르게 주고 싶어. 친구가 정말 급해서 그건 더욱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였다. 보통 친구가 급하다면 남편과 상의해도 될 텐데 왜 몰래 돈을 주려 하는지. 도대체 그 친구라는 사람은 누군지. 금액이 500만 원이면 꽤 큰 액수인데 어떻게 쓰이는지도 애매했다. 그게 무슨 사정인데 말 좀 해봐. 엄마,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내가 자세히 말 못해. 미안해. 결국 딸이 간청하니 그래, 필요한가 보지. 싶어나도 어렵게 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날 밤 돈을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쉽게 편안해지지 않았다. 이 돈이 정말 딸이 말한 대로 친구에게 전해지는 걸까? 시댁이 그렇게 부유하다는데 왜 굳이 숨겨서 엄마에게 빌려야 하지? 딸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조금씩 머리를 스쳤지만 서아가 스스로 숨기고 싶어하니 일단은 딸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 이후로도 딸과의 연락은 여전히 원활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다. 5개월 차쯤 나는 그래도 딸 얼굴은 봐야지 하고 며칠 전부터 서아에게 주말에 아파트로 찾아가겠다고 통보해 두었다. 서아도 그때 분명히 알았다고 밥같이 먹자고 말했었다. 그런데 막상 약속한 날 아파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 문자도 전화도 그대로 묵묵부답이었다. 집에 아무도 없나 싶어 복도에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현관 카메라 렌즈 뒤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분명 안에 사람이 있는데 문을 일부러 안 열어주는 거구나.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대체 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내가 뭐 실수라도 한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뒤섞었지만 결국 1시간 넘게 기다리다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야
겨우 서아와 통화가 닿았다. 아, 엄마, 나 그때 밖에 있었어. 미안해. 진짜 바람 쐬러 나갔었어. 그래? 엄마가 너무 일찍 왔나? 초인종도 누르고 한참 있었는데. 너랑 약속했잖아, 밥 먹자고. 근데 급하게 나올 일이 생겨서. 오해하지 마, 엄마. 오해는 안 해. 근데 서아야, 혹시 누구 눈치 보느라 엄마 모른 척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좀 복잡했어. 나중에 얘기하자, 엄마. 지금은 그냥... 그래, 알겠어. 네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엄마 기다릴게. 근데 혼자 너무 참고 있지 마. 알았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불편한 여운이 쉽게 가시질 않았다. 내 딸. 내가 너무 잘하는 아이인데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 그 이상한 낌새는 엄마인 내 직감으로 확실히 느껴졌다. 그 후로도 7개월이 지나도록 딸이 집에 한번 오지도 않고 나도 그 아파트에 초대받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계속됐다. 그러다 어느 날 서아가 또 전화를 해서 돈을 부탁했다. 이번엔 1,000만 원이라는 더 큰 액수였다. 엄마, 친구가 또 급하게 돈이 필요해.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나중에 꼭 갚을게. 나는 전보다 더 놀랐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자주 큰 돈이 필요하나 싶었고 그 시댁이 그렇게 부유하다는데 왜 계속 몰래 엄마에게 돈을 빌리려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됐다. 아니, 넌 20억짜리 아파트 사줄 만큼 부유한 시댁에 시집 갔잖아. 왜 자꾸 남편이나 시어머니께 상의 안 하고 엄마한테만 부탁해. 그 친구는 또 뭐 하는 사람인데 매번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하다고. 그제야 서아가 약간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이 이런데 돈 쓰는 거 싫어하셔. 그리고 지역 오빠도 친구 문제에 괜히 얽히지 말라고 했어. 엄마가 곤란하면 안 빌려줘도 되는데. 그래도 나 정말 이 친구 도와주고 싶어. 너 엄마한테까지 이렇게 숨길 정도면 정말 뭔가 있는 거지? 그렇게 눈치 보며 돈 얘기할 애가 아니잖아, 너. 나중에 다 말할게. 지금은 좀 도와줘. 부탁이야, 엄마. 알겠다.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근데 서아야, 정말 아무 일 없는 거 맞지? 그 통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딸의 숨죽인 목소리와 말끝의 떨림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다. 그래서 결국 나는 대출까지 받아 1,000만 원을 보내주었다. 그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그즈음 밤이 깊으면 나는 자꾸 남편을 떠올리곤 했다. 그날 사고 직후 피범벅이 된 채 미약하게 남긴 남편의 유언. 여보, 우리 서아 잘 부탁해. 그 말 한마디가 20년 가까이 내 삶을 지탱해 주었다. 딸을 잘 시집 보내면 나도 엄마로서 소임을 다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딸은 점점 말라가고 멀어지고 웃음을 잃었다. 자책이 계속되는 나날이었다. 그날도 가게 정리를 마친 후 욱신거리는 허리를 대충 주무르며 잠시 눈을 붙였는데 꿈을 꿨다. 그 사람 남편이 나타난 꿈을. 꿈속의 남편은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나타났는데 표정은 싸늘했고 눈빛은 평소의 그 사람이 아니었다. 서아, 이젠 나랑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당신. 내가 부탁했잖아. 우리 딸 지켜달라고. 나? 난 지키고 있어. 당신은 바쁘다는 그 아이의 말 한마디를 그냥 믿어버린 거고. 당신은 지금 그 아이의 손을 놓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남편은 등을 돌리더니 그 무표정한 얼굴 그대로 스르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아, 이젠 나랑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잠에서 깨니 식은땀에 옷이 흠뻑 젖어 있었고 숨을 쉬는데 가슴이 너무 무거웠다. 그날 이후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안 돼. 이러다 정말 내 딸을 잃겠어. 나는 다음 날 사위 강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실 그전엔 직접 통화를 한 적이 없었지만 사태가 이 지경이 되니 전화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모님, 요즘 서아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사실 서아가 조금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집안일이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그 말투가 묘하게 건조했다. 나는 그래도 그렇지 딸이 나랑 제대로 소통도 못한다며 하소연했지만 장모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저희도 사업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만간 기회되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급하게 끊어버렸다. 그 짧은 통화 끝에 남은 건 깊은 의욕뿐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나는 딸의 시댁 쪽을 어떻게든 더 알아보기 위해 결혼식 때 알게 된 몇몇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결혼식 당시 교환했던 명함 더미를 뒤져보며 사위 회사와 관련이 있다는 말을 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넣어본 것이다. 가게가 한가한 시간에 조용히 전화를 걸자 상대방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 그 집이요? 하며 뜸을 들였다. 내가 지혁씨 사무실이 어디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찾아가 보고 싶어서요? 라고 물었더니 그 지인이 뜻밖의 답을 내놓았다. 글쎄요. 사무실 문 닫은 걸로 아는데 모르셨어요? 그 소규모 업체가 최근에 다 정리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폐업이요? 아니, 지혁이가 사업 잘 돼서 바쁘다더니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언제 문 닫았다고 하던가요? 지인은 자신도 확실히는 모르고 소문으로 들은 것이라며 아마도 몇 주 전쯤일 거라고 짐작했다. 나는 더 자세히 알고 싶었지만 지인도 나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사업 때문에 바빠서 딸이랑 대화할 여유도 없다더니 정작 사무실이 폐업이라니. 이 모순적인 상황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어쩌면 사업이 잘 안 돼서 정리했는데 그걸 시댁에서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딸이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도 그와 관련이 있는지도 모른다. 내 마음은 이미 불안을 넘어 위기에 가까운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딸은 전화도 받지 않고 시댁과의 연락도 전혀 닿지 않는 상황이 며칠째 이어지자 늦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온몸을 휩쓸었다. 그래서 어느 비 내리는 오후 나는 아무 연락도 없이 무작정 딸의 아파트 해운대 마린시티로 달려갔다. 혹시 집에는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감에 심장이 쿵쿵거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평소와 달리 현관 출입문에서부터 어떤 낯선 기운이 느껴졌다. 경비실 앞을 스쳐 지나가려는데 경비 아저씨가 뭔가 말하려는 듯 나를 한번 힐끗 쳐다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부터 탔다. 지금 경비실에 들를 틈이 없다. 당장 딸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해. 떨리는 손가락으로 층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니 복도 전체가 어쩐지 스산하게 느껴졌다. 마치 사람 하나 없는 폐건물처럼 정적이 흘렀다. 딸이 살던 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지만 예상대로 아무 기척도 없었다. 한 번, 두 번 계속 눌러봐도 대답이 없으니 이미 익숙한 실망감이 몰려왔다. 하지만 이번엔 유난히 공기가 싸늘하고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텅 비었나 하는 불길한 느낌이 증폭되었다. 순간 문틈으로 희미하게 비어있는 내부가 보이는 것 같아 혹시나 싶어 문손잡이를 가만히 돌려봤는데 역시나 잠겨 있었다. 그러나 문틈 사이로 보이는 거실 쪽은 원래 있던 가구나. 장식품의 그림자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게 뭐지? 딸이랑 사위가 쓰던 가전이랑 소파가 여기 있었을 텐데 거실에 뭔가 놓여 있어야 정상인데 완전히 텅 비어 보였어. 더는 문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마음을 추슬러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경비실로 향했다. 경비 아저씨가 마침 의자에 앉아 신문을 뒤적이길래 내가 거친 숨을 가다듬으며 물었다. 저 여기 5호호에 제 딸이 사는데요. 문을 안 열어서요. 혹시 무슨 일 있나요? 그러자 경비 아저씨가 그 집 며칠 전에 이사 나가셨는데요. 라고 덤덤히 말하는 것이었다. 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사를 갔다고요? 아니, 그럼 거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저한테는 말도 없었는데요. 경비 아저씨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틀인가 사흘 전쯤 짐을 옮겨가시더라고요.
이삿짐 트럭이 와서 싹 치우던데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말씀 못 들으셨어요? 숨통이 조여오는 기분에 금세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황망히 경비실을 나선 뒤 사부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번엔 없는 번호라는 기계음이 들려왔다. 아니, 이럴 수가. 시댁 전화번호가 아예 바뀐 건가? 도망이라도 친 건가? 당장이라도 딸에게 전화해 사정을 묻고 싶었지만 딸 역시 연락 두절, 사위 강지영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순간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나는 이성을 잃을 뻔했다. 주차장 쪽을 둘러보니 예전에 봤던 시댁차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집도 차도 사람도 모두 자취를 감춘 상태. 어딜 봐도 낯선 사람들 뿐이었고 그 속에서 나는 텅 빈 허무함을 느꼈다. 계속 전화를 시도하고 아파트 주변을 둘러봐도 딸의 흔적이 보이지 않자 나는 결국 경찰서로 직행했다. 가슴이 쿵쿵 뛰고 숨이 가빠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도 않았다. 접수대에 서서 제 딸이 연락이 안 돼요. 시댁하고 다 같이 사라진 것 같아요. 혹시 사기나 납치 같은 걸 당한 건 아닌지 너무 걱정돼요 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내 이야기를 차분히 듣더니 결혼한 성인이고 가정사에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당연히 단순 연락 두절만으로는 적극적인 수사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딸이 사기 피해를 당한 것 같고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눈물로 호소하자 경찰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사건 접수는 받아주었다. 만약 범죄 가능성이 포착되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여전히 답답했다. 정말 경찰이 움직여줄까? 이대로 딸을 못 찾으면 어떡하지? 결국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이번엔 흥신소를 찾았다. 머릿속은 이미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지만 어떻게든 딸의 행방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나는 남은 돈까지 긁어모아 흥신소에 계약금을 건넸다. 시댁 식구들의 이동 경로, 숨겨진 재산, 차량 번호 등을 추적해달라고 의뢰했다. 며칠 동안은 거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게도 장사를 형식적으로만 하며 흥신소의 연락을 기다렸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수십 번도 더 생각했다. 다행히 일주일 남짓 지났을 무렵 흥신소에서 사부인과 사위가 수상한 장소에 드나든다는 첩보를 주었다. 번화가가 아닌 어딘가 한적하고 낡은 영도구의 어느 동네로 차가 오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정보를 경찰에 넘기니 경찰도 만약 사기나 위법 정황이 있다면 현장 검거가 필요할 수 있다며 함께 출동해보자고 약속했다. 그때 나는 왠지 서늘한 전율을 느꼈다. 정말 이 사람들이 내 딸을 데리고 사라진 거라면 그런 낯선 곳에 왜? 공포와 안도가 교차했다. 혹시 딸이 거기에서 무슨 몹쓸 일을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과 그래도 실마리를 찾았으니 다행이라는 희망이 엇갈렸다. 곧 경찰이 일정 조율을 마치고 나와 흥신소 직원이 동행하는 조건으로 현장 급습을 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원하던 결정적인 행동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지만 가슴은 마치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제발 아무 일 없이 내 딸을 찾을 수 있기를. 그날 밤 나는 한숨도 못 자고 남편의 사진을 붙들고 기도하듯 읊조렸다. 여보, 도와줘. 우리 서아가 이상한 곳에서 고통받고 있을지 모르잖아. 내가 어떻게든 구해올게. 그러니 제발 아무도 다치지 않게 무사히 돌아오게 해줘. 다음날 아침 나는 경찰차에 탑승한 채 외진 골목을 달려갔다. 전날 흥신소로부터 받은 정보에 의하면 사부인과 강지혁 일당은 바로 저 허름해 보이는 단독주택에 숨어 있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저렇게 부유해 보이던 시댁이 이런 곳에?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도착하자마자 머릿속은 의문으로 가득했지만 몸은 이미 심장 두근거림으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경찰차가 골목 끝에 멈추자 어두운 하늘 아래 낡은 담벼락과 녹슨 철문이 드리워져 있었다.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공기가 한껏 습기를 머금어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곳은 마치 폐가처럼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고 현관 앞 작은 조명등마저 깜빡거려 한층 더 긴장감을 자아냈다. 경찰들이 체포영장을 챙겨들고 손짓으로 조용히 따라오라고 신호를 보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문 바로 옆에 바짝 붙어섰다.
한 형사가 문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잠겨 있어서 다른 형사가 도구를 꺼내 문을 강제로 열기 시작했다. 뻑뻑한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는 순간 고약한 냄새와 함께 희미한 비명 같은 소리가 안쪽에서 흘러나왔다. 누군가가 애처롭게 울부짖는 듯한 제대로 분간이 안 되는 소리. 그 소리에 내 가슴이 철렁했고 경찰들도 이상한 낌새를 직감한 듯 누구 있습니까? 하고 소리치며 안으로 뛰어들었다. 실내는 생각보다 어두웠고 곰팡이 쓴 습기가 벽지 여기저기에 얼룩처럼 번져 있었다. 거실은 텅 빈 상태로 낡은 가구 몇 개만 흐릿하게 자리 잡은 모습이었다. 발소리가 척척 울릴 정도로 바닥은 축축이 젖어 있었고 방 안을 자세히 살피지 않아도 뭔가 불길한 기운이 휘감았다. 경찰 몇 명이 거실 안쪽 방으로 진입해 경찰입니다. 모두 나오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복도 쪽에 시선이 머물렀다. 거기서 새어나오는 이상한 신음이 계속 들리는 듯했기 때문이다. 초조함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조심스레 복도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문득 바닥에 무언가 움직이는 형체가 보였다. 처음엔 그냥 쓰레기 봉투나 낡은 헝겊더미인 줄 알았다. 그 정도로 축 늘어진 느낌이었고 머리카락이 떡진 무언가가 천천히 기어가고 있었으니까. 그러다 이내 그 형체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몇 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설마. 가까이 다가가자 그건 내 딸 서아였다. 머리카락은 엉켜떡져 있고 몸은 마치 뼈만 남은 듯 말라 비틀어진 상태였다. 옷도 찢긴 누더기처럼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얼굴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수척해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식은땀인지 눈물인지 분간도 안 되는 흐름 속에서 서아야 하고 중얼거리며 전율했다. 내가 비명 섞인 목소리로 서아야, 세상에 너 왜 이 꼴이 된 거야? 라고 외치자 딸은 고개를 살짝 들다가 나를 보곤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며 엄마 하고 겨우 속삭였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털썩 기력 없이 쓰러졌다.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심장이 철컥 내려앉으며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어떤 말도 나오지 않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경찰들이 뒤늦게 복도를 따라 달려와 상황을 인지하자마자 환자부터 옮기세요. 여기 구급차 불러요. 빨리! 하고 소리쳤다. 나도 딸 곁에 무릎 꿇고 매달리다시피 제발 정신 좀 차려! 하고 울부짖었다. 딸은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는지 희미하게 울음소리만 흘리고 있었다. 그 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나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님, 우선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경찰은 무거운 얼굴로 서류를 확인하며 입을 열었다. 사부인 윤희숙과 사위 강지혁, 그리고 그 외 친척까지. 사실 조직적인 가족 사기단이었습니다. 이미 지명수배 상태였고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해 왔더군요. 그 한마디에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처음엔 단지 시댁이 이상한 짓을 했나 보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조직 사기단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다. 그럼 제 딸이 당한 게 이 사람들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건가요? 네. 20억 아파트 제공이니 내 딸처럼 대해주겠다느니 사실 전부 가짜였습니다. 잠시 전세나 단기 임대로 얻어놓고 마치 자기 집인 양 속였고 서와 양명의로 수차례 대출을 받거나 어머님 돈까지 빼돌리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여러 번 써먹었던 수법이고 피해자도 한두 명이 아니더군요. 가슴이 콱 막혀 숨이 잘 안 쉬어졌다. 처음부터 이들이 거짓으로 딸에게 접근했다니. 딸이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말에 감격해하던 모습이 떠올랐고 그 모든 게 연극이었다니 소름이 돋았다. 이미 예전에도 다른 여성과 가짜 결혼을 올려서 큰 금액을 편취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부산, 심지어 제주도까지 곳곳에 비슷한 신고가 들어와 있었는데 이들은 신분 세탁이나 단기 거주를 반복하며 잡히지 않고 다녔죠. 이번 사건을 통해서야 저희가 확실하게 정황 증거를 잡고 범인들을 검거한 겁니다. 내게는 가장 어이없는 부분이 딸이 당한 실질적인 피해가 얼마나 큰가 하는 점이었다. 곧 경찰은 내 딸의 진술을 기반으로 사부인과 강지혁이 딸에게 가스라이팅과 협박을 하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주었다. 서아 양이 처음에 왜 이런 식으로 돈을 쓰냐, 왜 엄마에게 돈을 빌리게 하느냐 고 반발했을 때 그들은 시댁 규율에 따르지 않으면 내 인생 망가진다는 식으로 겁을 주었답니다. 또 엄마나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면 벌을 주겠다며 친구를 돕는다고 핑계를 댄 뒤 엄마한테서 돈을 구해오라고 강요했고요. 경찰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어서 말했다. 거기에 더해 서아 양이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조금만 이의를 제기하면 아파트 안에서 사실상 감금 생활을 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 아파트도 정리한 뒤 이 은신처로 옮겨 거의 하녀처럼 심부름시키고 굴욕적인 대우를 강요했답니다. 말을 안 들으면 굶기거나 방에 가둬놓고요. 그러니 전화나 방문을 못 받았던 것도 당연하죠.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며칠 전까지 우리 딸, 왜 전화가 안 되지? 고민하던 게 실제로는 딸이 감금 상태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니. 분노와 후회와 자책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내가 좀 더 일찍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딸이 이런 고초를 안 겪었을 텐데.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경찰이 다음 서류를 내밀며 덧붙였다. 대출 서류를 보니 서아 양 명의로 상당한 액수가 빠져나갔습니다. 또 다른 사기 사건과 얽혀 여러 계좌로 돈이 이체된 흔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 심리를 거쳐야 하겠지만 사부인 일당이 고의적으로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드러났으니 서아 양에게 책임이 돌아오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헤우, 이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듣고 나니 나는 허탈한 웃음까지 나오더군요. 사부인이 내 딸에게 그토록 거짓된 애정을 보여주며 20억짜리 아파트를 준다고 떠들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딸은 그 말에 혹해 진심으로 시어머니가 친딸처럼 받아준다고 감격해했는데 그게 악몽의 시작이었다니. 딸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제가 빨리 병원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저희도 끝까지 법적 절차 진행해서 억울함을 풀어야 할 텐데. 네, 서아 양은 심리적 충격이 커서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할 겁니다. 그들 일가가 재판에 넘겨져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니 너무 염려 마시고 어머님도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이렇게 수사 결과가 모두 공유된 후 나는 차가운 복도에 서서 넋이 나간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딸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지만 이토록 끔찍한 범죄 집단에게 소가 고통받았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송곳으로 찌르듯 아팠다. 그 끔찍한 일이 있은 뒤로 나는 딸을 내 곁으로 데려와 함께 살고 있다. 아직 딸은 외상 후 스트레스가 남아있어 사람 많은 곳에는 나가기 힘들어하지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모든 걸 사기로 꾸민 시댁 일당은 재판 과정에서 확실하게 처벌받게 될 것이고 덕분에 딸이 뒤집어 쓴 대출 빚이나 사기 관련 문제도 법원에서 면책 또는 회복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 한다. 돌이켜보면 처음 딸이 큰 부잣집 시댁을 만난다고 했을 때 내가 무조건적인 안도감에 빠져있던 게 아닌가 싶다. 아파트가 20억이니 시어머니가 사업가라니 우리 딸은 이제 고생 끝이라는 섣부른 믿음으로 딸이 이상 신호를 보낼 때마다 별다른 추궁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사기꾼 일가에게 딸을 더욱 사각지대로 몰아넣은 셈이다. 이 이야기를 전하며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겉으로 보이는 재력과 친절함에 절대 속지 말라는 것. 그리고 가족이 이상한 SOS 신호를 보낸다면 작은 것이라도 절대 흘려듣지 말라는 것이다. 내 딸은 지금도 가끔 악몽을 꾼다. 어떤 날은 엄마, 그 시어머니가 다시 나타나면 어떡해? 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매일 딸에게 말한다. 걱정 마. 이제 엄마가 네 곁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 남은 인생 내가 책임지고 지켜줄게. 그리고 꼭 이 말을 덧붙여준다. 네가 다시 세상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모녀가 함께 하나씩 다시 쌓아가자. 우리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제부터는 딸과 함께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절대 이런 악랄한 범죄자들에게 다시 속지 않을 것이고 사랑하는 내 딸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께서도 혹시나 주변에 비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이 꼬이거나 이상하게 부모와 연락을 끊는 사례를 보신다면 꼭 신중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 가슴 아픈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딸 서아와 제가 겪었던 일들은 지금 다시 생각해도 끔찍한 악몽과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녀는 이제 서로를 굳게 의지하며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저희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저희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디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와 같이 아픈 상처를 가진 이웃들의 목소리에 앞으로도 귀 기울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